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8월 21일이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국정조사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사실상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정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실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요. 벌써부터 수구 언론들은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염치가 있는지 청와대와 여야 이제 마주 앉을 때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여당과 청와대에게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핑계로 여야 영수회담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역시 이제 정쟁은 그만두고 민생국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뻔뻔스러운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그에 반해서 결국 정치쇼로 시종일관한 국정원의 국조청문회라는 사설을 통해서 국정조사 자체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잘한 건 많이 없지만은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 속에서도 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무용하다, 국정조사 무용론을 펼치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종용하는 수구 언론의 말을 듣는 순간 민주당 완전히 맛이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21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네, 청문회 복귀를 한번 더 해보는데요. 사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지금 송파경찰서로 가 있죠. 전 하니까 마치 그만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직함이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호칭을 하는데요. 권은희 경장, 이 청문회는 사실 규명판의 외압이 있었느냐,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조작 수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12월 16일의 중간 수사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 이 세 가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권은희 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경찰관들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한 목소리로 외압도 없었고 축소, 은폐도 없었고, 그리고
12월 16일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명의 경찰 증인들은 이렇게 일사불란한 증언으로 권 과장의 증언을 철저하게 소수 의견으로 만들었죠. 근원희 경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의견이 됐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원희 과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뜨거운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근원희 경정의 답변은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간결하고 명쾌했고요.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의 관심은 14명 경찰관들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 아닌 그야말로 15명 중에 딱 한 명 소수 의견에 불과한 근원희 경정의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근원희 청문회였고요. 네, 여당 의원들은 비상식적인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그럴수록 근원희 경정의 발언 태도는 더욱 기품에 넘치고 돋보였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14명 다른 경찰관 다수의 증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죠.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엿봅니다. 사실 경찰관들 다 현직이에요. 지금 권력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적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기 모가지를 걸어놓지 않는 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항상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다 그랬어요. 야, 나 자식들도 있고 여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항일운동을 하냐. 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만 그러면 협력하냐. 다 협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교훈을 주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이었습니다. 근원희 경정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근원희 경정의 그 정언대에 선 모습은 그야말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대통령으로서 현실적인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을 겁니다. 그럼 된 거죠. 참 이 현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오늘 사설과 칼럼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은 한겨레 신문 백희철 논설위원회 박원순의 착한 행정이라는 이름의 제하의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리죠. 이달 초 새누리당 인사들이 서울시청으로 몰려가 서울시의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다.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의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는 추궁이었다. 인명을 앗아간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 박 시장과 서울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전사고를 문제 삼아 서울시로 몰려가 항의 집회까지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흔치 않은 이런 풍경은 거꾸로 박 시장에 대한 여당의 경계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는 눈에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집권한 자칭 보수들의 시대인데 이 보수들의 왕국 심장 한복판에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쉽겠습니까? 네. 게다가 박원순 시장은 인기마저 높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의 행정을 보면은요, 그 이전의 시장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시장, 시민들에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시장, 꼴보기 싫겠죠. 1년 후면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아닙니까?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더 정치적 의미가 큰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죠. 그만큼 부담이 크고
그만큼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 향방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야권에선 대체로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정치의 즐거움이란 책을 통해 박원순식 정치를 전면화했다. 박 시장도 책에서 새 정치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하는 새 정치는 소통과 참여의 정치, 다시 말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거버넌스에 바탕한 정밀 행정이다. 시대의 화두를 생활 정치 속에서 세밀하게 행정으로 구현하는 것이 박원순의 작은 정치다. 네. 안철수도 새 정치를 이야기합니다만 박원순의 새 정치가 훨씬 더 실체가 있습니다. 방금 백기철 논설위원이 썼듯이 박원순이 말하는 새 정치는 소통과 참여의 정치. 다시 말해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가는 거버넌스에 바탕한 정밀한 행정이죠. 실제 이런 박원순의 새 정치는 군데군데에서 행정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소통 정치는 따지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바로 잇고 있는 것이다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계속 백기철 논설위원의 글로 들어가 봅시다. 박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협동조합운동, 사회적 기업 등은 생활 속의 진보를 실천하는 작은 정치의 사례다. 일종의 착한 행정인 셈이다. 하지만 그의 착한 행정은 어딘지 모르게 취약해 보인다. 조그마한 흠집에도 큰 균열이 날 것 같다. 대중의 뿌리박은 끈끈한 리더십, 오뚜기 같은 강인함이 없다. 이번 안전사고는 단적인 예다. 서울시장에게 이런 사고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행정을 공언하는 박 시장에게는 타격이다. 그렇다고 경전철 사업처럼 큰 건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민자를 끌어들이는 대형 토목 사업인 경전철 사업은 어찌됐든 선거 논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네.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국정조사라든지 불법 부정선거 국정원 개입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은 큰 시각 속에 묻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실제 서울시와 밀접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훌륭한 사업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기철 논설위원은 역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의 혹은 개혁 진영의 행정가라고 해서 토목사업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토목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는 것은 불효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중산층 이상 혹은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은 자가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40대 이후 차를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이동의 90%는 걷든가 자전거를 타든가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하철 간선 노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상 노선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역과 역을 종으로 횡이 아닌 종으로 연결하는 그런 전철의 부재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의 경지철 사업에 주목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종행으로 말하자면 건설된 지하철로 인해서요. 파리 시내 어디에 서더라도 10분 이내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면 편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전철 사업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이나 그 이전의 수구 정권들의 토목 사업은요. 사실 재벌이나 혹은 기득권자들의 이해가 결합된 그래서 사실상 낭비하는
토목 사업이었어요. 그건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시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보진영 눈을 부릅뜨고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 사업이 혹시라도 과거 정권과 같은 과거 이명박이와 같은 그런 식의 낭비성 토목이 아닌가 감시할 겁니다. 그런 감시회의를 바탕에 두고 시작한다면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백희철 논설위원과 의견을 달리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새누리당 혹은 여권 성향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은 정말 박원순이 꼴보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박원순이가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략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토크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 사업 발표는 그야말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한 출사표와도 같으며 특히 새누리당의 가장 취약지대를 건드린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 이어집니다. 박 시장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란 얘기도 듣는다. 시민운동가 시절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집이 이사한지를 몰라 집을 찾느라 허둥댔다는 얘기도 있다. 일만 아는 무심한 사람, 낭만이나 여유를 모르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서울시장이 된 뒤로는 너무 늦게까지 남아서 공무원들에게 패 끼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그를 수월해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언젠가 내가 제대로 일하면 공무원들이 다 병원에 실려갈 것이라고 일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네, 박원순의 이러한 성실에 바탕한 정치는 노무현의 정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시민의 참여, 혁신, 기록과 정보 공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낸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그분 생각이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모두 다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갈등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했다고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파를 설득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못했다는 것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은 그런 때문인지 박원순 시장은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과 우선적으로 대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박원순도 조직 내에서는 독선적이어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듣곤 했죠.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서울시정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다놓는 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백희철 논설위원의 글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그 시민운동가 시절에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처럼 정시 출근 안 한다고 뭐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솔직히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월급 급여 거의 안 받던가 그야말로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그런 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시민운동가 시절에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백희철 논설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서울시장이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과거와 결별하고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다듬는 그런 교육의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백희철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하면 혼미한 야권 판세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대망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이런저런 대망론인이 대세로는 상당수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정책을 통해서 함께 대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원순의 작은 정치가 정치의 큰 물줄기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은 대망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이미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박원순 세 사람은 야권의 중요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문재인 의원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처진 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워낙 공격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인기가 올라가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재인을 누르는 이런 결과도 빚어내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정을 제대로 잘 이끌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 적절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한다면은 그야말로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대선 주자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죠. 물론 박원순 시장이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서울시장 경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서울시정 운영이 말하자면 국민의 기대로 이어진다면 그거야 뭐 죄될 것도 없고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의무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희철 논설위원의 칼럼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 할게요. 뭐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노래 듣는 동안 조합원 가입 혹은 조합원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정자를 더 해주신다든지 이런 많은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노정명 기자가 다음 달 9월 2일부터인가요? 제 새로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뉴스 종합 프로그램을 맡아서 방송을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용민 PD 그리고 노정명 기자 3명이서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라디오에 불과합니다. TV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데이 퀴즈의 착한 남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급한 것부터 하죠. 광고 해야죠, 광고. 네. 멘트 광고가 3개나 밀려 있습니다. 먼저,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에서 신청한 광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TV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 보건소 앞 복지할인마트 3층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장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최동석 이사님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강연과 경기 북부회비의 발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PD의 책 사인회가 있고요. 가수 손병희 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석이 가능하니까 이 광고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의정부 보건소 앞 복지할인마트 3층 노동복지회관 대회의장 일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협동조합의 광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년 협동조합으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에서 2013 제2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2013 제2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입니다. 성공회대 대학교에서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원재 전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운영본부장 등 유명 연사진과 실제 협동조합 실무진 그리고 청년협동조합가들을 모시고 협동조합을 청년의 미래 혹은 꿈으로 삼는다는 것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oopy.kr 인터넷 주소창에 coopy.kr 쿠피 협동조합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조합원 유성진 님이 신청하신 인터넷 쇼핑몰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라는 뜻에서 폭스마켓인데요.
여우가 영어로 폭스죠. FOX. 예. 폭스마켓에 오시면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는 100% 국내 제작 언더웨어 캡슐룩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HD 고화질의 무상 1년 AS까지 해드리는 자동차 블랙박스 S박스를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1566-5476 전화번호 1566-5476 주소창에 폭스마켓.co.kr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유승진 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 멘트 광고를 하니까 제가 들어가 봐야죠. 뭐 일부는 갖다 줘가지고 직접 써보기도 하는데요. 최저가의 좋은 품질입니다. 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죠. 조합원 소개는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는 부자 증세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부자 증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부자들만큼 몸서리를 치는 그런 나라도 좀 드물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중소소득계층의 구매력 저하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돈 많이 버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소득 재분배를 국가가 강제화함으로써 지금 그야말로 도탄에 허덕이는 중소소득계층을 활성화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도 과거와는 달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거죠. 예, 그 실태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증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2008년 경제 위기와 그 뒤의 경기 침체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재정 절벽 논쟁이 한창인 미국은 올해 6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른바 버피세로 불리는 공정분배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미국의 부자 증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993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20년 만이다. 공정분배세는 가계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슈퍼리치에게 소득의 30% 이상의 세금을 물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게 뼈대다. 네, 이 공정분배세는 미국의 부호인 워렌 버핏이 2011년 뉴욕타임스에 내 비서가 나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부터 도입이 거론됐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재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부터 입법을 준비해 올해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공정분배세가 미국의 오바마 작품이라면 프랑스는 그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2013년 재정법에서 연봉 1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41%에서 45%로 늘렸습니다. 프랑스의 부자 정세 역시 지난해 5월 사회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연간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라는 유럽연합의 신재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은 이후에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가입한 여러 나라들에게 연간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라고 신재정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걸 이행하려면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봅시다. 이웃 일본 정부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 엔 약 2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렸다. 일본은 소득세와 함께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갑절인 5%에서 10%로 올리는 증세안도 추진 중이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이란 여론이 일고 있지만 장기 불황으로 재정 적자가 국내 총 생산의 245%,
이르는 부채 경제의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본이야말로 그야말로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늘린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성장 없는 침체, 일본 병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일본도 기득권층, 부자들이 세금 내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세금 내기 싫어하는 바로 그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절대다수의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또한 부자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허덕이게 됐던 것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일본식입니다. 늘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조정동 수구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아예 복지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늘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복지를 안 하면은 정권 무너지죠. 결국은 세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부자 증세 흐름에 견져볼 때 우리 상황은 어떠냐?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은 3.6%로 OECD 평균 8.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3.6%예요. OECD 선진국 평균 8.4%인데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에도 이렇게 쓰고 있네요. 특히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반면 이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률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2007년 25.5%에서 2010년에는 27%로 커졌습니다. 반면 이들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8.6%에서 7.2%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소득세율을 내리고 각종 비과세 감면을 늘린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결과죠. 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부자들에게 유리한 이런 소득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이 공약했듯이 복지에 대해서 그 공약 100% 이행 못한다는 거 다 압니다. 국민들. 최소한 절반이라도 혹은 30%라도 이행하려면 부자 증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귀를 기울일지는 의문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자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가 있나 보죠. 전 드라마를 안 보니까 무슨 잘 모르겠네. 부자의 탄생 드라마 OST 태희의 그대라면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도 오직 난 그대. 네, 그 사이에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셨네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샘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가입하신 분 같은데요. 예당님 감사드립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자미로콰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미로콰이?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식타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눈꽃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이가의 팅팅이님 그리고 부산 남구 대연 3동의 포로리 212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의 이분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초본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테스트라는 걸 보니까 가입하기 전에 잠깐 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가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예, 초본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그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의 3분 칼럼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용해서 한번 읽어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왜 중국에 숨어서 국정조사장에 나타나지도 못합니까? 스스로 입을 벌리는 순간 범죄 행위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서 아닙니까? 당신들을 감싸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개혁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세상 모두가 다 그런 불법과 부도덕에 젖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미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 이걸 경찰이 은폐했다. 그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안 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가 국정원이 정치 개입했다. 경찰이 은폐했다고 대답합니다. 당신들만 못 보고 못 듣고 악취나는 불법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릴 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곳에서 당신들의 고약한 냄새를 거짓말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화숙 기자의 오늘 아침 3분 칼럼 중 일부였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오늘 마지막 날 청문회에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왜 안 나옵니까? 이제 당신들이 이 진창과 결별하는 방법은 특검을 수용하거나 검찰이 밝히는 진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길뿐입니다. 국민이 당신들의 부도덕과 불법을, 거짓말을, 진창을 그대로 덮어두기에는 국가의 미래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라고 서화숙 기자가 그야말로 질타하고 있는데요. 이 질타를 들어서 반성할 줄 아는 인간들이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서화숙 기자의 질타 공감하고 또 그런 공감을 그야말로 바위덩어리라도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인간들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그 마음까지 비우고 나오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복구호일 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역시 촛불을 들고 나갈 겁니다. 저 혼자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속에서 올라오는 열불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민들과 관련된 그 하나만 더 하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입니다.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한여름 불쾌지수보다 높은 고통을 겪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곧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대란마저 우려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긴급 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 한참 뒤처진다.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거래 정상화에 비중을 두고 전월세 물량 공급 확대, 전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겠다고 한다. 전월세난의 원인이 매매 시장의 침체에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매매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혜택은 집 없는 서민들보다 주택 공급업자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네, 정말로 발등의 불을 끄는데 필요한 것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게 파급력이 큰데도 도입을 하지 않았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자들에게 손해 갈지는 모르지만은 서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제도들이죠. 귀 기울이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